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이 이제 채무자의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관제인이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산의 일부를 토해내야 될 수도 있고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 관제인의 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관제인은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관제인은 1회 집행기일 전까지 제1회 채권자 집행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관제인이 어떤 걸 조사하고 그걸 또 왜 조사하는지 그 포인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관제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이 좀 길고 어렵더라도 파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면책받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산 관제인은 사건을 배당받고 첫 집행기일 전에 제1회 채권자 집행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요즘은 이 양식이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원들이 전자소송에 등록되어 있는 이 폼 양식에 이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총 2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23가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번, 2번은 사건 정보랑 기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 번호, 파산 선고일, 집행기일, 그리고 또 채무자랑 신청 대리인 이름을 적고 파산 절차를 속행할지, 종결할지, 그리고 또 면책 의견인지, 불허가 의견인지 같은 최종 요약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것만 봐도 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3번, 최근 주거 이력인데요. 이제 보통 한 5년에서 한 10년간 내가 어디서 살았고, 그게 자가인지, 임차인지, 아니면 무상거주인지, 그리고 또 자가면은 주택 취득할 때 금액은 얼마고, 임차면 보증금, 월세가 또 얼마인지를 적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가 부동산을 팔았으면 그 돈을 또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이전에 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그 돈을 또 뭐 할 때 썼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사한 이력이 있으면 그게 위장 전입은 아닌지, 무상거주인 경우에는 또 거주자와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이걸 바탕으로 조사를 해요. 다음으로 4번은 직업 이력인데요. 이제 직업도 보통 한 5년에서 한 10년치 정도를 파악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월 수입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요. 이걸 토대로 현재 내 소득이 파산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급여가 갑자기 줄었으면 또 왜 줄었는지 같은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5번은 파탄 시기 및 원인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파탄 난 시기를 연월일까지 이제 정확하게 찍어서 적는 경우도 있고, 연도까지만 이제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탄 원인은 사업 실패, 실직, 건강 악화 같은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적는데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채무자가 낸 진술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관제인은 채무자 면담 시에 우리가 낸 이 진술서를 토대로 이것저것 물어보기 때문에 진술서상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쓸데없는 말도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6번은 과거 신청 경험인데요. 이제 이전에 회생파산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적는 겁니다. 만약에 있으면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을 했는지, 사건 번호까지 조사하고, 또 면책을 받았는지, 또 인가 폐지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요. 이 파산 면책받고 7년, 또 회생 면책받고 5년이 안 지났으면 다시 파산 면책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면책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회생 파산을 여러 번 신청한 적이 있으면 혹시 이번에 또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건 아닌가 해서 관제인이 좀 더 엄격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7번은 이혼 정보인데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이혼한 적이 있으면 언제 결혼해서 이혼했고, 또 그게 협의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또 재산 분할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이거는 혹시 위장 이혼을 한 건 아닌지, 또 이혼하면서 일부러 재산 분할을 안 해가지고 채권자한테 피해를 주려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한 이혼이면 이걸 바탕으로 이혼한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8번은 가족관계 정보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탕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수입 같은 걸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랑 같이 살고 있는지, 또 부양을 하는지도 적는데요.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재산 환가나 또는 재량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유리하게 참작이 됩니다. 9번은 파산 채권인데요. 이제 총 빚이 얼마고, 또 채권자 수는 몇 명인지, 또 채권자별로 채권이 언제 생겼고 금액은 얼마고, 또 그 돈은 어디에 쓰는지를 적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처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역 또는 채무자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일반 생활비나 돌려막기가 아닌 낭비나 도박, 편파 변제로 쓴 거라면 나중에 환가나 면책 여부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10번은 재단 채권인데요. 이 재단 채권이라고 하면 내가 사업장 운영하면서 직원들 임금, 퇴직금 못 준 거, 또는 세금이나 사대보험 못 낸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면책을 받더라도 이런 재단 채권은 다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단 채권이 있는 분들은 이게 누락 안 되도록 잘 신고를 해서 최대한 재단 채권부터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11번은 현 채무자 명의 재산인데요. 이 재산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재산 또는 뭐 보험회학 환급금, 예금, 뭐 주식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뭐 취득시기나 시가, 구입대금 출처 같은 걸 조사해서 보고서에 기재를 하는데요. 파산관제인은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을 보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그걸 환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12번은 과거 5년간 채무자 명의재산인데요. 파산에서는 이제 현재 재산 말고 과거에 내 명의로 된 재산들도 파악을 해요. 이제 이거는 보통 5개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이제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걸 조사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을 하고 그 생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을 못하거나 하면 재산을 은닉한 걸로 봐가지고 환가를 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각 상대방도 조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진짜로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도 봅니다. 만약에 매수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재산 은닉 또는 허위로 봐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13번은 전현 배우자 재산입니다. 배우자 재산의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 뭐 자동차 위주로 이제 기재를 하고 예금이나 보험회학 환급금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배우자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제는 채무자 재산은 아닌지, 그리고 또 배우자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도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환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 재산의 경우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편파적으로 한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만약에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채무자 재산이거나 이혼하면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전부 다 배우자한테 다 넘겨버렸다 그러면 채무자한테 일부 재산을 환가라고 합니다. 14번부터 16번까지는 부모 재산, 자녀 재산, 기타 재산인데요. 보고서에는 이 항목이 있지만 특별히 조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7번은 환가 포기 재산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 명의 재산들 중에서 채무자 회생법상에 이제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담보가 많이 잡혀가지고 환가 가치가 없는 것들을 적는 건데요. 여기에 적힌 재산들은 파산하더라도 관제인이 손을 안 대고 채무자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8번은 환가 진행 재산인데요. 여기 적히는 것들은 관제인이 이제 실제로 매각해서 돈으로 환가하려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19번 기타 조사 사항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채무자에 대한 기본 신상 또 뭐 채무, 재산 같은 정보 인데요. 이제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파산관제인의 의견을 적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하겠죠. 20번은 파산 면책 절차 종료 또는 속행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제 보통 1차 조사만으로 조사가 안 끝나는 경우는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한다 이런 의미로 속행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합니다. 이거 말고도 채무자한테 환가할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거 회수하고 채권자한테 나눠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도 속행 의견을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도 없고 또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으면 보고서에 파산 면책 종료 의견을 적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대부분 면책까지 무사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21번은 면책 허브 의견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파산관제인이 내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면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적는 부분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 면책을 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재량 면책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의견 보류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관제인이 면책 의견을 냈다면 거의 대부분 면책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22번은 이의 사유에 대한 관제인의 의견인데요. 채권자가 이의 신청한 내용이랑 또 거기에 대한 관제인의 의견을 적는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이의한 내용 중에서 별 의미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관제인이 판단을 해서 채권자 이의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적게 됩니다. 만약에 관제인이 보고 이의 신청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것 때문에 사건이 속행이 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23번은 관제인의 종합 의견인데요. 여기에는 이 사건의 종합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적습니다. 속행할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조사 쟁점이 될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적고 향후의 환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적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채무자는 향후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관제인의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가 다 정리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관제인이 제출한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관제인 보고서는 채권자 집회 전후로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하면 보통 한 5일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내가 바로 면책 결정을 못 받고 속행이 될 것 같다 싶은 분들은 내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열람 신청을 해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보는 모든 분들이 무사히 면책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